제18장 또 편지입니다. 페트로니우스로부터 비니키우스에게. 친애하는 비니키우스야, 아무래도 무언가가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이구나. 비너스가 너희 마음을 뒤흔들어 너희 이성이나 기억,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사랑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게 분명해. 내 편지에 대한 너희 답장을 다시 읽어보렴. 그러면 너희 마음이 리기아 이외의 다른 일에는 일체 무관심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그녀의 일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그녀의 주변에서만 빙빙 돌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게다. 플룩스에게 맹세한다. 한시라도 빨리 그녀를 찾지 않으면 너는 불꽃에 타버려 죄만 남게 되든지 이집트의 스핑크스처럼 되고 말 거야. 스핑크스는 눈처럼 새하얀 이시스에게 반해서 세상에는 귀를 막아 무심해졌고 돌이 되어 굳어버린 눈으로 연인을 지켜보기 위해 밤이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니? 저녁이 되면 변장을 하고 도시를 돌아다녀 보도록 해라. 너희 친구인 철학자와 함께 그리스도 교인들의 기도소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지. 너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든지 권하고 싶구나. 그렇지만 나와의 오랜 정을 생각해서 딱 한 가지만 지켜다오. 다름이 아니라 리기아의 노예인 그 우르수스의 힘이 보통이 아닌 것 같으니 반드시 금투사 크로톤을 고용해서 셋이 함께 돌아다니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 분별 있는 행동일 게다. 폼포니아 그레키나와 리기아가 속한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 교인들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지만 자기네 패거리가 위험에 처할 때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번 리기아의 납치 사건이 충분히 입증해 주지 않았니? 너가 리기아를 발견하게 되면 참지 못하고 당장 그녀를 데려오려 할 것이 뻔한데 너와 킬로 둘이서 어떻게 그 위험스러운 일들을 해낼 수 있겠니? 크로톤이라면 우르스스 같은 리기족 10명이 덤벼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킬로에게는 적당한 돈을 아껴도 좋지만 크로톤에게는 인색하게 굴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충고란다. 이곳에서는 이제 모두들 황녀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었다. 아울러 황녀가 마법에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물론 잠잠해졌지. 포페아가 가끔 황녀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지만 황제는 다른 일에 마음이 사로잡혀 별로 대꾸도 하지 않는단다. 하긴 황후가 또 임신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황후 또한 언젠가는 잃어버린 아이를 깨끗이 잊어버리게 되겠지. 우리는 12일 전부터 네아폴리스에 와 있다. 아니, 바이에에 와 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구나. 만일 너에게 다른 일에 눈 돌릴 마음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미 들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쯤 로마 전체의 소문이 자자할 테니 말이다. 황제는 이곳 바이에로 오자마자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양심의 가책으로 우리를 들볶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그것이 붉은 수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 그에겐 자기 모친을 살해한 일조차 시의 주제가 되고 유치한 비극의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소재에 지나지 않을 뿐이란다. 예전에 네로가 아직 급쟁이였을 때에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가 자기의 발밑에 있고 어떤 신도 감히 자기에게 벌을 내리지 못하리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나니까 오직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내세워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저 가정스러운 연기를 할 뿐이란다. 때로는 한밤중 일어나서 불의가 찾아오고 있다는 말을 짓거려서, 불의는 살인과 범죄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지하의 여신입니다. 불의가 찾아오고 있다는 말을 짓거려서 우리를 깨우기도 한단다. 그럴 때면 오레스테스 역을 맡은, 오레스테스는 아가멤논과 클라이네스트라의 아들로 아버지를 살해한 어머니를 죽여 원수를 갚지만 복수의 여신 불의에게 쫓겨 다니는 전설의 인물입니다. 그럴 때면 오레스테스 역을 맡은 엉터리 배우 흉내를 내면서 그리스어로 시를 낭송하고는 우리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곤 하지. 물론 우리는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얼른 가서 잠이나 자라 이 어릿광대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다들 그 비극적인 분위기에 장단을 맞춰가며 이 위대한 예술가를 복수의 여신으로부터 지켜주는 신용을 하고 있다. 카스토로에게 맹세코 이 일은 사실이란다. 너도 아마 네로가 네아폴리스에서 무대에 섰다는 소문은 들었겠지?
네아폴리스와 인근 도시에서 그리스의 불황자들을 모조리 끌어모았기 때문에 불쾌한 마늘 냄새와 땀 냄새가 금투장에 가득 찼었지. 나는 조신들의 무리에 끼어 맨 앞줄에 앉지 않고 붉은 수염과 함께 무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단다. 그런데 말이야, 그가 겁이 나서 벌벌 떨었다면 믿겠니? 정말로 두려워했단다. 그가 내 손을 끌어당겨 자기 가슴에 대었는데 심장이 어찌나 심하게 고동치든지, 게다가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출연하기 직전에는 얼굴이 양피지처럼 허옇게 돼가지고는 구슬 같은 땀을 줄줄 흘리더구나. 만일 유사시에는 군중의 환호를 선동할 수 있게 곤봉으로 무장한 근위병들이 각 줄마다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지. 사실은 그럴 필요조차 없었는데 말이다. 카르타코의 원숭이 애들도 거기 모인 야만스러운 무리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을 테니까. 마늘 냄새가 무대까지 풍겨왔다는 것도 말해야겠구나. 그런데도 네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관중에게 절하면서 양손을 가슴에 얹기도 하고 사방에 키스를 던지며 눈물을 흘리더구나. 그러고는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달려와서 취한 사람처럼 떠들어대는 거야. 어떠냐, 나의 성공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승리도 이에 비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군중이 계속해서 악을성에 박수를 치더구나. 박수를 치면 선물과 경품을 얻게 되고 연애와 함께 어릿광대 황제의 또 다른 공연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 알고 하는 수작이겠지. 그놈들은 지금껏 그런 구경을 한 적이 없으니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란다. 그러나 황제는 과연 그리스인이로구나, 과연 그리스인이로다를 연발하더구나. 로마에 대한 황제의 증오는 이때부터 더욱 심해진 듯하다. 네로는 이 대성공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특사를 로마로 파견했단다. 지금 우리는 원로원으로부터 이 성공에 대한 칭송의 회답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네로의 첫 번째 공연 직후 매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극장이 갑자기 무너진 거야. 다행히 관중이 다 나간 다음의 일이었어. 마침 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다행히 무너진 흙덩어리와 돌 무더기 속에 시체는 한 구도 없었다. 이 사건을 두고 광대 노름으로 신성을 못 오겠기 때문에 신이 노한 것으로 보는 그리스인들도 많았단다. 하지만 황제는 신의 은총이 내린 것이며 신께 분명 자기 노래와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라고 우기더구나. 그래서 모든 신전에는 예물이 바쳐졌고 성대한 감사의식이 행해졌단다. 이 사건으로 자신감이 생긴 네로는 아카이아에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단다. 하지만 며칠 전에는 갑자기 로마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하면서 자기의 오랜 부재로 인해 식량 배급과 경기 교체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민심이 동요하여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하더구나. 우리는 곧 베네벤툼으로 가서 바티니우스가 그토록 자랑하는 그곳의 화합한 구두방에 들렀다가 헬레네의 귀하신 형제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이것은 주피터와 레다 사이의 딸 카스토르, 플록스, 클리라임네스토라와 남매지간으로 모두 항해의 신들입니다. 헬레네의 귀하신 형제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리스로 갈 예정이란다. 이번에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사람이 미치광이들 틈에 끼어 있으면 자신도 서서히 미쳐갈 뿐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치광의 광기에 점점 도취된다는 거야. 천개나 되는 기타라를 가지고 가는 그리스 여행, 도금냥과 포도등굴, 인동등굴로 만든 관을 쓴 님프들과 무녀들을 거느린 주신 바쿠스의 위풍당당한 행차, 호랑이가 끄는 전차와 꽃, 티르수스, 이 티르수스는 포도능굴을 감고 꼭대기에 솔방울 얹은 바쿠스의 지팡이입니다. 티르수스, 화한, 에보에는 바쿠스 신도들이 지르는 고유한 함성, 만세라는 뜻입니다. 에보에 하는 고함 소리, 그리고 음악과 시, 그리스인들의 박수갈채, 이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지만 우리는 한층 더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단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환상적인 동양제국을 세우는 거야. 야자수와 태양과 시의 나라, 현실이 꿈으로 변하고 삶이 영원한 환락으로 탈바꿈하는 곳, 로마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의 중심을 그리스와 아시아, 이집트 사이에 어딘가로 옮기는 것. 거기에서 인간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신과 같은 삶을 영위하면서 구구한 일상의 잔재는 훌훌 털어버리고 황금빛 갤리선에 몸을 실은 채
갤리슨은 노예들에게 노를 적게 하는 큰 돛담배를 갤리슨이랍니다. 황금빛 갤리슨의 몸을 실은 채 자줏빛 돛을 펼치고 에게를 떠다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란다. 아폴로와 오시리스는 고대 이집트의 저승을 지배하고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신입니다. 아폴로와 오시리스, 바알과 한 몸을 이루면서 여명의 장밋빛으로 몸을 물들이고 햇살의 금빛으로 달빛의 은빛으로 빛나면서 통치하고 노래하고 꿈을 꾸는 것. 너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1 세스테르티우스 정도의 이성과 1 아스만큼의 판단력은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내가 그런 허황된 공상에 들떠 있단다. 비록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해도 이러한 상상은 적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하고도 비범하기 때문이지. 하기야 그런 환상의 제국도 언젠가 몇 세기 후의 인간들이 보면 한낱 옛사람의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을 거야. 비너스 여신이 리기아와 같은, 아니면 비록 노예이긴 해도 에우니카와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생을 아름답게 가꾸어주지 않는 한, 아니면 예술이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는 한 인생은 그 자체로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겠지. 마치 원숭이의 탈을 뒤집어 쓴 것처럼 말이야. 그러나 붉은 수염은 결국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지는 못할 거야. 전설적인 시의 왕국, 동양의 제국에는 배신이나 중상모략, 죽음 따위가 차지할 자리는 없기 때문이지. 또한 시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비천한 희극 배우에 지나지 않으며 우둔한 전차 몰입꾼에다가 광포한 폭군에 지나지 않는 네로와 같은 자가 들었을 자리는 더더욱 없거든. 요즘도 이곳에서는 황제의 뜻에 장애가 되는 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치하고들 있다. 가엾은 토르카투스 실라누스는 며칠 전 스스로 정맥을 끊고 유령이 되고 말았단다. 레카니우스와 리키니우스는 공포에 떨면서도 집정관의 직위를 받았지. 늙은 드라세우스도 강직함을 고집하고 있으니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구나. 티겔리누스는 내 정맥을 끊어놓으라는 황제의 명령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아직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아직까지 황제에게 필요한 것은 고상한 판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내 조언과 식견이 없이는 아카이아에서의 공연이 실패로 끝날지 모른다는 네로의 우려 때문이지. 하지만 나도 머지않아 정맥을 끊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언젠가 너도 감탄한 바 있는 저 아름다운 무라잔을, 무라잔은 로마인들이 진귀한 술잔을 만들던 무지갯빛 돌입니다. 형석의 일종입니다. 무라잔을 붉은 수임에게 빼앗기면 어쩌나 하는 거야? 내가 죽을 때 너가 곁에 있어준다면 너에게 그것을 물려주겠지만 만일 너가 먼 곳에 가 있으면 나는 그 잔을 꼭 깨뜨려버릴 생각이다. 아무튼 내 앞길에는 제화공들의 도시인 베네벤툼과 올림피아가 있는 그리스가 있고 또한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미리 보지 못하는 바툼이 도사리고 있단다. 이 바툼은 운명, 숙명, 천수나 죽음을 뜻합니다. 바툼이 도사리고 있단다. 건강을 빈다. 부디 크로톤을 고용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리기아를 빼앗길지도 모르니 킬로는 만일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건 간에 그를 내게 보내다오. 어쩌면 나는 그를 제2의 바티니우스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되면 지금 그 구두끈 기사 앞에서, 이것은 바티니우스를 조롱해서 붙인 별명입니다. 구두끈 기사 앞에서 떨고 있는 집정관이나 원로원 의원들이 킬로의 앞에서도 쩔쩔 매게 될지도 모르지. 이 얼마나 멋진 광경이냐? 리기아를 찾거든 즉시 알려주기 바란다. 그러면 너희 두 사람을 위해 이곳 비너스의 둥근 신전에다 백조 한 쌍과 비둘기 한 쌍을 바치겠다. 얼마 전 꿈에서 리기아가 너희 무릎에 안겨 너희 입술을 갈망하는 장면을 보았단다. 이 꿈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보아라. 아무쪼록 너희 하늘에는 구름이 끼지 않기를 바란다. 설사 구름이 낀다 해도 장미의 빛깔과 향기를 가진 그런 구름이기를. 그럼 이만. 제19장. 비니키우스가 막 편지를 읽고 났을 때 킬로가 노예의 안내도 없이 설мет이 서재로 들어왔다. 하인들은 이미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를 출입시켜도 좋다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나으리, 마이아의 아드님이, 마이아는 전설적인 거인 아틀라스의 딸로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 헤르메스를 낳은 전설의 인물입니다. 나으리, 마이아의 아드님이 제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나으리의 존귀하신 조상
아네아스의 어머니께서 나리에게 은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네아스는 비너스의 아들로 알려진 트로이의 장군입니다. 로마인들의 건국 시조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책상 앞에 앉아있던 비니키우스가 벌떡 일어서며 물었다. 킬로가 얼굴을 들고 말했다. 유레카. 유레카는 찾았다, 됐다 라는 의미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 안에서 왕관의 순금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발견했을 때 외친 소리라고 하죠. 유레카. 젊은 귀족은 너무 감격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그녀를 보았단 말이오? 비니키우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리, 저는 우르수스를 만났습니다. 그와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냈어? 아닙니다, 나리. 만일 다른 놈들 같았으면 그럴 때 좋아서 허둥대다가 그 리기인에게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들켰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놈들 같았으면 리기족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내려고 조급하게 그 거인을 추궁했을 겁니다. 그러고는 강철 같은 주먹 한 방에 이 세상과 영영 작별하거나 아니면 거인의 마음속에 경계심을 불러일으켜 아가씨를 한밤중에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리, 저는 그런 서투른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르우스가 일하는 곳을 알아냈죠. 그는 엠포리움 근처에 있는 데마스라고 하는 나리께서 해방시킨 노예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믿을만한 나리의 노예를 시켜 우르스스의 뒤를 밟게 하면 은신처를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우르스스가 로마에 있으니 리기아 아가씨도 틀림없이 도성 안에 계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리기아 아가씨께서 오늘 밤 오스트리아눔에 나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틀림없는 정보로서 오스트리아눔 그게 어디요? 비니키우스가 말을 가로막았다. 마치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달려갈 듯한 기세였다. 살라리아 가도와 노멘타나 가도 중간에 있는 옛 지하 묘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서 제일 높은 수장이 예정보다 일찍 로마에 오게 되어 오늘 밤 그 묘지에서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설교를 한답니다. 그리스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숨기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금지령이 내린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으므로 조심하고 있는 거지요. 우르수스가 제게 직접 말하기를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였던 사람,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다니 오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스트리아눔에 모일 거랍니다. 그들은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자들 중에 그곳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폼포니아 정도일 것입니다. 폼포니아는 로마의 전통적인 제신을 숭상하는 아울루스에게 한밤중에 외출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테니까요. 리기아 아가씨는 우르수스와 원로들의 보호를 받고 계시니까 틀림없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나오실 것입니다. 지금껏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몽롱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왔고 신락 같은 희망으로 겨우 버티어왔던 비니키우스는 막상 자기의 바람이 실현될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자 힘겨운 여정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킬로는 비니키우스의 마음을 재빨리 헤아리고는 또다시 그것을 이용하려고 약삭빠르게 머리를 썼다. 나흘이 된 노예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교들은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티베리스 강 쪽으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강에서 건너편 가도까지 가는 길은 매우 멀지만 대사도를 보기 위해서라면 먼 길을 돌아가는 것쯤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기는 그들이 성문을 빠져나가는 길은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잘 알지요. 하지만 오스트리아눔에 가시면 틀림없이 리기아 아가씨를 만나실 것입니다. 가령 아가씨가 거기에 나오시지 않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르수스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클라우쿠스를 죽이겠다고 제게 약속했으니까요. 호민관님 잘 들으십시오. 그곳에 가서 클라우쿠스를 죽이겠다고 그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 우르수스의 뒤를 밟으면 리기아 아가씨가 숨어있는 장소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부하들을 시켜 그를 살인범으로 체포하시고 아가씨를 숨겨둔 은신처를 자백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나리,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우르수스에게서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최상품 포도주를 10병이나 마셨다고 할 겁니다. 아니면 그와 두디캠 스크립타 놀이를 해서
이것은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에 따라 줄을 꺼놓은 판에 말을 옮겨가는 놀이인데 우리의 윷놀이와 비슷한 겁니다. 드오데킴 스크립타 놀이를 해서 일부러 전 세스테르티우스를 잃었다든지 아니면 이 정보를 이 전 세스테르티우스를 주고 샀다든지 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리께서 그 몇 배의 보상을 해 주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다마다요. 일생에 단 한 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여태껏 늘 그랬다는 뜻입니다만 아무튼 주어의 거짓도 없이 이렇게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너그러우신 페트로니우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리께서 제가 그동안 드렸던 비용이나 제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넉넉한 보상을 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니키우스는 군인인데다 자기의 의지대로 사태를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었기에 흩날해진 마음을 금세 추스르고서 이렇게 말했다. 내 도량이 넓다는 건 믿어도 좋소. 하지만 그 전에 나와 함께 오스트리아눔에 가야 하오? 저보고 오스트리아눔에 같이 가자고요? 킬로가 반문했다. 그는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고귀하신 호민관님, 저는 리기아 아가씨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아가씨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나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받던 리기족 거인이 글라우쿠스를 찢어 죽인 뒤에 그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바로 살인을 교사한 장본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나리. 위대한 철학자일수록 우매한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우르수스가 저에게 왜 글라우쿠스를 죽이라고 했느냐고 추궁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리께서 혹시라도 제가 나리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지 아직도 의심되신다면 돈은 나중에 아가씨의 거처를 확실히 알려드린 뒤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일부만 주시어 나리의 너그러움을 일깨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신들이 언제나 나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나리께서 무슨 불상사라도 당하시게 되면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나리처럼 인정 많으신 분이 그런 딱한 처지를 도저히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겠죠. 비니키우스는 대리석 바닥 위에 놓인 아르카에서, 아르카는 돈을 넣어두는 괴짝입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놓인 아르카에서 돈주머니를 꺼내어 킬로에게 던져주었다. 당신에게 주는 은하여 리기아가 내 집에 오게 되면 이 주머니에다 금화를 가득 채워주겠소. 오 주피터여, 킬로가 외쳤다. 비니키우스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잠시 쉬도록 하시오. 저녁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면 안 돼요. 밤이 되면 나를 오스트리아눔으로 안내하시오. 순간 그리스인의 얼굴에 공포와 망설임의 빛이 떠올랐으나 곧 평정을 되찾고 말했다. 나리의 명령을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제가 한 말들은 옛날 그리스의 위대한 영웅이 암몬의 신전에서 받은 계시처럼 그렇게 길조로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 스크리플룸 덕분에 제 스크루플루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크리플룸은 라틴어로 은화를 말하고요. 스크리플루스는 라틴어로 불안을 말합니다. 저는 이 스크리플룸 덕분에 제 스크루플루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리처럼 훌륭한 분께서 저같이 비천한 자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니 과분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킬로는 돈 주머니를 흔들어 보였다. 비니키우스는 마음이 초조해져서 킬로의 말을 가로막고 우르수스와 나눈 대화의 세밀한 부분까지 꼬치꼬치해 물었다. 그 결과 한 가지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것은 리기아의 은신처가 오늘 밤 안으로 밝혀지거나 아니면 오스트리아눔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녀를 납치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비니키우스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제는 틀림없이 리기아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에 대한 노여움과 원한은 모조리 사라졌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녀가 저지른 모든 행위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저 그녀가 너무나 그립고 애틋한 대상으로만 여겨졌고 마치 오랜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설렐 뿐이었다. 비니키우스는 노예들을 불러 온 집안을 화환으로 장식하고 싶어졌다. 우르수스에 대해서도 지금 그 순간에는 아무런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람을,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고픈 마음이 들었다. 여러 가지로 애써준 킬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품고 있던 일종의 혐오감은 사라지고 지금은 재치 있고 비범한 인간으로 보였다.
그의 집이 갑자기 밝아졌고 그의 눈이 생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그의 얼굴도 환해졌다. 다시금 청춘의 환희와 삶의 기쁨이 되살아나고 그동안의 우울한 고뇌도 리기아에 대한 사랑의 감정 앞에서 눅놓듯 사라짐을 느꼈다. 리기아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펼쳐진 지금 비키니우스는 모든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봄이 되면 대지가 태양의 열기로 따뜻해지고 생명의 싹을 틔우듯이 리기아를 향한 그의 욕망도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욕망은 전처럼 거칠고 무모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것이었다. 비니키우스는 자신의 내부에서 무한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리기아가 자기 눈에 띄기만 하면 온 세상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다 몰려온다 해도 아니 황제조차도 자기에게서 그녀를 빼앗아가지는 못하리라. 킬로는 비니키우스가 기뻐하자 용기를 내어 수다를 떨면서 여러 가지 충고를 늘어놓았다. 아직 모든 일이 성취된 것이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조심 또 조심하지 않으면 만사가 숲으로 돌아갈 염려가 있다. 또한 리기아를 오스트리아눔에서 곧바로 데리고 나오는 짓을 삼가는 편이 좋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오스트리아눔에 갈 때는 두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하며 어두운 구석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몰래 관찰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 만일 리기아를 발견하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뒤따라가서 그녀의 거처를 확인한 뒤에 다음날 아침 노예들을 풀어 그 집을 포위하게 하고 낮에 데려오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리기아는 황제의 인질이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될 염려는 없을 것이다. 만일 오스트리아눔에서 그녀를 보지 못한다면 우르수스의 뒤를 밟으면 된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단 묘지에 갈 때는 노예를 너무 많이 데려가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띌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교인들은 지난번 납치 사건 때 그랬듯이 횃불을 모두 끄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그들만이 알고 있는 은신처로 숨어버릴 것이 뻔한 노릇이다. 그러나 무기는 가지고 갈 필요가 있으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믿을 수 있는 힘센 장정을 2명쯤 데리고 가서 필요한 경우 호위를 부탁하는 것이다. 비니키우스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마침 페트로니우스의 충고도 떠올랐기에 노예들을 시켜 크로톤을 불러오게 했다. 로마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킬로는 그 유명한 금투사의 이름을 듣자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 금투사의 초인적인 힘은 이미 금투장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기에 킬로는 자기도 오스트리아눔에 가겠다고 말했다. 크로톤이 도와준다면 금화가 가득 든 돈주머니도 손쉽게 굴러 들어올 것 같았다. 잠시 후 아트리움을 담당하는 선임 노예가 들어와 식사 준비를 알리자 킬로는 신이 나서 식탁에 앉았다. 식사하는 동안 킬로는 노예들에게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일액 주인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신기한 고약을 권하기 위해서라며 그 고약을 말 발국에 바르면 아무리 형편없는 말도 그 어떤 말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떠벌렸다. 고약의 제조법을 자기에게 가르쳐준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교 신자인데 늙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저 유명한 테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마법이나 비술이 뛰어났다고 말했다. 이 테살로니가는 성경에 나오죠. 마게도니아의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두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물고기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노예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 그리스도교 신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만일 그렇다면 비니키우스에게 밀고 할 속셈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킬로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고 마셨다. 요리사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비니키우스에게 돈을 주어서라도 그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렇게 흥겨운 기분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은근히 캥기는 것은 바로 오늘 밤 오스트리아눔에 가야만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하지만 캄캄한 밤에 변장을 하고 가는 것이며 게다가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할 예정이므로 다소 안심이 되었다. 그중 한 사람은 로마의 우상인 천하장사이고 또 한 사람은 명문 귀족에다 계급이 높은 무관이다. 킬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일 비니키우스의 정체가 드러난다 해도 감히 그에게 손댈 자는 없을 거야. 나만 해도 그래. 그놈들 중에 내 얼굴을 알아보는 놈이 있으면 그놈은 그야말로 영리한 놈이지.
킬로는 방앗간 일꾼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생각을 하자 그의 가슴에 새로운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 일꾼이 바로 우르수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비니키우스의 말이나 궁 안에서 리기아의 시중을 듣던 노예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우르수스가 굉장한 장사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킬로가 특별히 힘이 센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에우리키우스가 바로 우르수스를 추천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또한 킬로가 비니키우스와 리기아 이름을 들먹이자 그 일꾼이 벼랑간 당황해한 것은 그 두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증거였다. 뿐만 아니라 그 일꾼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타케누스를 죽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일꾼의 인상착의는 비니키우스가 말한 리기인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름이 다르다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례를 받으면 새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르수스가 글라우쿠스를 죽여준다면 일은 수월해진다. 죽이지 않는다 해도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지. 그리스도교도 신자들은 좀처럼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니까 나는 글라우쿠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유다의 피를 받은 자손이며 그리스도 교인 전체를 배신한 자라고 했다. 그때 내 웅변의 힘은 바위라도 움직일 만큼 대단했고 심지어 그 바위가 글라우쿠스의 머리 위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것도 가능케 할 정도로 감동적이었지. 그런데 그 곰 같은 리기 녀석은 간신히 글라우쿠스에게 앞발을 덮치겠다는 약속만 할 따름이었다. 그 사내는 망설이면서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슬픔과 속죄에 대해서만 말했지. 그러니 그리스도교 패거리들 사이에서는 살인을 금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자기에게 가해진 화는 무조건 용서해야 하고 타인이 당한 화도 함부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니. 그러니 킬로야, 잘 생각해보자. 무수할 것이 무엇이냐? 글라우쿠스는 내게 안갚음을 할 수가 없다. 우르수스도 그리스도교 전체를 배신한 죄인이라고 믿고 있는 글라우쿠스를 죽이지 못하는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 교인을 배신한 사소한 죄 때문에 나를 죽일 리가 없지. 아무튼 저 호색한 같은 야생 비둘기에게서 도망친 산비둘기의 둥지를 찾아주고 나면 이 일에서 완전히 손을 씻고 네아폴리스로 가리라. 손을 씻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교도 신자들도 하더군. 내가 손을 씻는다는 것은 아예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헤어진다는 의미이지. 겪어보니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욕을 할까? 신들이여, 이 세상의 정의라는 것이 고작 이런 거라니. 하지만 난 살인을 허락지 않는 그 종교가 마음에 든단 말이야. 살인을 금하고 있으니 도둑질이나 사기, 위증도 허용하지 않겠지. 그렇다면 교리를 지키며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겠군. 그 종교는 스토아 학파처럼 올바르게 죽어야 한다는 걸 가르칠 뿐 아니라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다. 나도 재산을 모아 이런 저택에서 이 정도 숫자의 노예를 부리고 살 수 있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군. 부자는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으니까 덕을 쌓고 싶으면 덕도 쌓을 수 있겠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종교는 부자들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도 많은 가난뱅이들이 신자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 도무지 알 수가 없군. 덕이라는 이름으로 두 손을 묶어 놓는 것이 가난뱅이들한테 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언젠가는 꼭 이 점을 깊이 연구해 보아야겠다. 아무튼 헤르메스여, 당신을 찬양하노니 저 곰 같은 리기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만일 뿔에다 황금을 입힌 두 마리의 1년생 흰 암 송아지가 탐나서 도와주신 거라면 당신답지 못한 처사입니다. 아르고스를 무찌른 신이여. 아르고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에게 이오를 빼앗기고 죽임당한 거인입니다. 100개의 눈이 달렸다고 합니다. 아르고스를 무찌른 신이여,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당신처럼 지혜로운 신이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어 봤자 아무런 재물도 받지 못하리라는 걸 미리 간파하지 못했다니. 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보다 송아지 두 마리가 낫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말로 신이 아니라 송아지나 소장수에 다름없나이다. 나와 같은 철학자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면 당신에게 재물을 바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철학자와는 잘 사귀어 두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킬로는 혼자서 헤르메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외투를 베개 삼아 머리에 베고 의자에 길게 누웠다. 그러고는 노예들이 그릇을 치울 때쯤 되자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크로톤이 왔다는 말을 듣고 킬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아트리움으로 가서 방 안을 그득하게 채우고 있는 거대한 몸집의 사내를 만족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클로톤은 검투사 출신으로 지금은 사범으로 일하고 있었다. 마침 오늘 밤 보수에 대한 협상이 끝난 모양인지 클로톤이 비니키우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헤라클레스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으리, 오늘 저를 부르신 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내일 베네벤툼으로 가야 하거든요. 바티니우스님의 초청으로 아프리카에서 제일 힘이 세다는 시팍스라는 흑인과 폐하 앞에서 시합이 있습니다. 그 녀석의 척추가 제 손에서 우두둑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놈의 시커먼 턱을 제 주먹으로 부셔버릴 수도 있습니다. 플룩스에게 맹세하지. 비니키우스가 대답했다. 클로톤, 자네 같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걸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요. 킬로가 참견했다. 할 수 있고 말고요. 녀석의 턱을 부셔버리겠단 말이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일이군요. 하지만 헬라클레스요. 오늘은 손발에 올리브유를 바르고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진짜 카쿠스일지도 모르니까요. 카쿠스는 불의 신 불카노스의 아들인데 불을 뿜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자 헬라클레스에게 살해된 전설의 인물입니다. 카쿠스일지도 모르니까요. 비니키우스 나으리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아가씨를 지키고 있는 자는 정말 굉장한 장사입니다. 킬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클로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였다. 비니키우스도 거들었다. 그렇다.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말로는 황소 뿔을 잡고 자유자재로 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야? 저런! 킬로가 소리를 질렀다. 우르스스가 그 정도로 힘이 세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크로톤은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했다. 나으리, 제가 처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놈을 이 손으로 꼼짝 못하게 붙잡고 또 한 손으론 그런 리기 놈들을 7명쯤 때려 눕히고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인들이 칼라브라의 늑대처럼, 칼라브라는 이탈리아의 동남부 지방입니다. 칼라브리아의 늑대처럼 빠르게 저를 쫓아온다 해도 안전하게 아가씨를 나리댁으로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저 수반 위에 있는 몽둥이로 저들 두들겨 패 주십시오. 나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킬로가 소리쳤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돌멩이를 던지면 크로톤의 막강한 힘도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씨도 저희들도 그런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지 않도록 아가씨가 일단 숨어 지내는 곳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린 후에 모셔오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맞다, 크로톤. 비니키우스가 말했다. 나으리께서 보수를 주시는 것이니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베네벤툼으로 가야 한다는 것만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알았다. 나는 이 로마 시내에만도 500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니 뒷일은 아무 걱정 없을 것이다. 비니키우스가 말했다. 비니키우스는 킬로와 크로톤을 물러나게 한 다음 서재로 가서 페트로니우스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킬로가 리기아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밤 그와 크로톤을 데리고 오스트리아눔으로 가서 바로 데려오든지 아니면 내일 은신처로 찾아가 데려오든지 할 작정입니다. 신들이 삼촌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안녕히 계십시오. 친애하는 삼촌, 너무 기뻐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비니키우스는 펜을 놓고서 부산하게 방안을 서성거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기쁨만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 같은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내일이면 리기아가 이 집에 온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만일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기만 하면 자신은 그녀의 노예가 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리기아 또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한 악태의 말을 떠올리며 비니키우스는 다시 한번 감동해졌다. 그렇다면 이제 리기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처녀 특유의 수줍음과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명하는 규율만 잘 극복하면 되는 것이다. 리기아도 일단 이 집에 오고 나면 권유와 강압에 못 이겨 굴복할 때고 결국엔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오리라. 그런 그녀의 모습은 얼마나 여유롭고 사랑스러워 보이겠는가. 비니키우스의 행복한 공상은 킬로가 들어오면서 중단되었다. 나으리,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도 교인들이 무슨 아모나, 테세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테세라는 네모난 판자로 된 정표입니다.
무슨 아무나 테슬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없으면 오스트리아 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요? 기도소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곤 해서 저는 항상 에우리키우스에게서 받아오곤 했답니다. 나으리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에우리키우스로 찾아가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그 징표를 얻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자 선생. 비니키우스가 흔쾌히 대답했다. 당신의 용이 주도하면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군요. 에우리키우스든 누구든 마음대로 만나고 오시오. 하지만 내가 아까 준 돈 주머니만은 이 탁자비에 놓고 가시오. 평소에도 돈을 두고 다니는 것을 꺼리는 킬로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차마 그역할 수가 없어서 비니키우스가 시키는 대로 했다. 카리네에서 에우리키우스의 가게에 있는 대경기장까지는 거리 멀지 않았으므로 킬로는 해가 저물기 훨씬 전에 돌아왔다. 나으리, 이것이 징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없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도 자세히 물어서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가 필요한 것은 내 친구들 때문이며 나 같은 늙은이에게는 너무 먼 길이라 나는 가지 못한다고 해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내일이면 대사도를 직접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그 훌륭한 설교의 요점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되겠지만 친구들이 꼭 가고 싶어하니 표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는다고? 그건 안 될 말이오. 비니키우스가 대답했다. 물론 나으리를 모시고 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겠습니다. 나으리께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겁먹은 새처럼 멀리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이윽고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은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모두 모자가 달린 갈리아식 외투를 입고 횃불을 들고 나섰다. 비니키우스는 날이 구부러진 당금을 차고 나머지 두 사람에게도 건네주었다. 퀼로는 에우리키우스에게서 돌아오는 길에 구한 가발을 썼다. 그들은 노멘타나 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하려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